서울 성북구의 고급 주택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대저택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고요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73세의 강준호 회장은 거실에서 홀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그의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쓸쓸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으억.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마치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간신히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41세의 가정부 박은정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강준호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처럼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장의 넥타이를 풀어 기도를 확보했고 맥박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의 서재로 달려가 책상 서랍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를 찾아왔죠. 마치 그 약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깊게 숨 쉬세요.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희미해져가는 강준호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혀 밑에 스프레이를 뿌리자 조금씩 그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은정은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고용인의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이었죠. 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아래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은정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보호자분이신가요? 젊은 의사가 다가와 물었고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직접 응급처치를 하신 거예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덕분에 환자분이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병실. 강준호 회장이 서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창가에 서 있는 은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죠. 그의 목소리에 은정이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번졌죠.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건네자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은정 씨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건가? 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은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 여인. 처음엔 그저 또 다른 가정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고맙소. 짧은 감사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강준호는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죠. 그 미소가,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금세 사라졌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호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매일 아침 그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은색 액자를 들어 올려 그 안에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배기 소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딸 강수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수진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으며 그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죠. 1993년 6월 24일. 그날은 강준호가 세운 첫 번째 주상복합 건물의 개장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개장식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취재진, 관계자들, 구경 나온 시민들까지. 그 혼잡한 와중에 정말 잠깐 전화를 받느라 딸의 손을 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수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경찰, 사설탐정, 심지어 무속인까지 동원했지만 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몸이 약해졌고 5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미안해. 우리 수진이를 아직 찾지 못했어.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액자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죠. 그는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냈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텅 빈 대저택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은정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찻잔을 내려놓는 모습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약도 잘 먹고 있고. 강준호가 대답하는 동안 은정은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의 액자에서 잠시 멈췄죠. 예쁜 아이네요. 제 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5살 때. 은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아니면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군요. 네, 오래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은정도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강준호는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오늘은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정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강준호는 은정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가 반찬을 먹는 순서, 젓가락을 쥐는 방법, 국을 마시는 습관.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가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은정의 대답에 강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햇살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강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햇살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죠. 언제부터 그곳에서 지냈나요?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은정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죠. 2달 전 그녀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원자 중에서 유독 그녀만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력서는 평범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식당과 호텔에서 일한 경력, 깔끔한 외모와 성실한 태도, 특별할 것 없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면접 때 그녀가 보여준 작은 행동 하나가 강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렸던 것이죠. 그 멜로디는 강준호가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일 거야.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나이, 고아원,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 그리고 그 자장가까지. 강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죠. 30년 전 딸을 잃은 후 매일같이 써내려간 일기였습니다. 1993년 7월 15일. 수진이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났다. 경찰은 더 이상 수색할 곳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내 딸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오늘도 수진이가 좋아하던 인형을 들고 한강 공원을 돌아다녔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나타날까 봐서. 아내가 많이 야위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수진아,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일기를 읽다가 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딸의 5번째 생일 선물로 준 오르골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며 강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정이 흥얼거렸던 그 멜로디와 정확히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고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그는 어린 수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그네 태워줘요. 그래, 우리 수진이 높이 날아보자. 행복했던 그 시절로.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강준호의 집에서 일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부들이 강준호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은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습관과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아침 7시 30분 정각에 준비되는 아침 식사. 소금은 최소한으로, 된장국은 80도로, 밥은 정확히 175g.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은정이 강준호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알아서 챙긴다는 점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강준호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정이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죠. 회장님, 카모마일 차 가져왔습니다. 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차를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매일 밤 11시쯤 카모마일 차를 드신다고. 기록에 있었습니다. 기록. 그 말에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가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30년 전 어린 수진이와 추억이 있는 차였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냄새가 좋아요. 카모마일이라는 차란다.
냄새 너무 좋아. 그 이후로 강준호는 매일 밤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딸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이 나가려는 순간 강준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정 씨. 네, 회장님. 혹시 카모마일 차를 좋아하나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가 나간 후 강준호는 한참 동안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죠. 며칠 후 정원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장미 화단을 가꾸다가 가시에 손을 찔렸던 것이죠. 아! 그녀의 짧은 비명을 듣고 강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작은 상처예요. 강준호는 은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멈췄죠. 거기에는 오래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4살 때 수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던 바로 그 자리, 그 모양. 이 흉터는? 아, 이거요? 어렸을 때 다쳐서 남은 흉터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은정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강준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4살 때 손목을 다쳤을 때의 사진이 있었죠. 반창고를 붙이고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수진의 모습. 정말 수진이란 말인가. 다음 날 강준호는 은정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녁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외식을 하고 싶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은정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호는 은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한강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참 아름답네요.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어렸을 때 와봤던 곳 같아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강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자주 어린 수진을 데리고 한강 공원에 갔었죠. 어떤 기억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듯했죠.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같은 거 기억나나요?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래요? 글쎄요. 아, 하나 있어요. 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멜로디만. 그녀가 나직하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것은 바로 그가 어린 수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그와 아내 그리고 수진만이 알던 특별한 멜로디였죠. 왜 우시는 거예요? 은정이 당황한 듯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준호는 은정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죠.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은정이 음식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나물, 생선, 고기 그리고 국과 밥을 번갈아 가며 정확히 강준호 자신의 식습관과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린 수진에게 가르쳤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건강해진단다. 네, 아빠. 나물부터 먹을게요. 어린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피아노 앞에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피아노를 치시나요? 강준호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건반에 손을 올렸죠. 놀랍게도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가 4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곡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 곡을 알아요? 은정도 놀란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강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쳐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은정은 넋을 잃고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쳐주던. 그 말이 너무 작아서 강준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은정이 급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강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알 수는 없었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인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DNA 검사를 하고 싶어. 아주 조용히. 전화 너머로 김 박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수진이를 찾았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 며칠 후 강준호는 은정이 쓰던 머그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30년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들고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확률 99.9%. 봉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딸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은정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30년간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수진이 아닌 박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조카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네, 삼촌,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삼촌, 드릴 말씀 있어요. 요즘 그 가정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가정부 주제에 삼촌과 함께 식사도 하고 외출도 한다고. 강준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삼촌의 명예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예? 내 명예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태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그 여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신원조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묻지? 고아원 출신이라면서요.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시는 것 같아서. 강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은정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면 태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죠. 태준아,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삼촌을 걱정해서. 됐다. 돌아가라. 태준이 떠난 후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만간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은정에게 말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아원 기록을 조사해 봤더니 흥미로운 게 나오더군요. 당신, 전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죠.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문서였죠. 이건 거짓이에요. 삼촌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쫓겨날 거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일까지 이 집을 떠나요.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짓이냐? 강준호의 분노한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너야말로 당장 나가라. 강준호는 태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삼촌, 저는 단지. 강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내 딸이다. 주방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은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서. 그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딸. 수진이가 바로 너란다. 은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서를 받아들었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강수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강준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 태준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조작된 거 아니에요. 태준아, 그만해라. 강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삼촌, 내 딸을 해치려 한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주방에는 강준호와 은정만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강준호와 수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믿기지 않아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장식 날의 일, 수진이를 잃어버린 순간, 그 후에 절망적인 나날들. 강준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어린 수진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게 내 5번째 생일 때야. 그리고 이건 엄마와 함께 찍은. 은정은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흐릿하지만 무언가 기억나는 것 같았죠. 엄마는 널 잃어버리고 5년 후에 돌아가셨어. 너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그런데 제가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모든 게 수진이를 닮았어. 습관, 말투, 심지어 그 자장가까지. 자장가.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불러주셨던 거군요. 아빠라는 말에 강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매일 밤 불러줬지. 은정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음악 상자.
발레리나가 있는 음악 상자. 강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나는 거야. 네, 조금씩 떠올라요. 분홍색 빵, 인형들 그리고 아빠의 따뜻한 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일주일 후 강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소식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 딸이 제 곁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은정, 아니 이제는 강수진이 된 그녀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대기업 후계자의 품격이 느껴졌죠.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자주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여기 기억나니? 조금씩 엄마와 함께 왔던 것도 기억나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어요. 강수진이라는 이름도 회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수진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을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강준호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돕겠다. 그리고 아빠. 수진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응?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강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살아서 돌아와줘서. 1년 후 강수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실종 가족 찾기 전문 재단으로 최신 DNA 데이터베이스와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갖추었죠. 개소식장에는 실종 가족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저도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강준호의 인사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강준호와 수진은 재단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이 아이들이 모두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에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며칠 후 수진은 오랜만에 햇살의 집을 찾았습니다. 30년을 보낸 그곳에는 여전히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있었죠. 은정이 왔구나.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강수진이에요, 원장님. 그래. TV에서 봤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수진은 준비해온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고마워. 내가 성공해서 정말 기쁘구나. 고아원을 둘러보던 수진은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안녕? 이름이 뭐니? 미영이요. 미영아, 가족 보고 싶지 않아? 네. 저는 버려졌어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길을 잃은 거지. 언젠가는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언니도 30년 만에 아빠를 찾았거든.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니가 도와줄게. 수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이 아이는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녁 무렵
수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죠. 다녀왔니? 네, 아빠. 강준호는 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오늘은 내가 해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아빠, 응? 사랑해요. 강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죠.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별들에게 빌었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느끼신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님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